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어제 만나고 또 만나죠. 저희 한밤에 기막힌 투자 진행을 맡은 박지혜입니다. 저희 방송에서는요,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수 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춘 질문들을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자료들과 유망 종목, 또 투자 전략까지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요, 저희 시청자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바로 팍스경제TV 게시판, 또 너튜브, 그리고 노란톡 채팅방에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저희가 채택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교육자로 VOD, USB에 담아 선물로 드리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혜택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봐야겠죠. 주식 잘 가르쳐주는 우리 김정철 본부장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철입니다. 네, 지난주 방송에서 2024년 새해 갑진년, 갑진 한 해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번 주 국내 증시가 유독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약한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수급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번 주 흐름에서 어떠한 변화는 없었을까요? 네, 일단 시장이 의외로 좀 어렵죠. 어렵고 현재 지금 1월이죠. 1월 12일 1월 12일 날 장이 지금 마감을 했고, 제가 녹화하는 시간이 1월 12일이고 우리 여러분 방송 볼 때가 1월 14일일 텐데 1월 12일 장이 마감이 어떻게 됐냐면 결국은 코스피도 하락, 코스닥도 하락으로 결국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우리가 그동안 수급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다. 수급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 수급이 과연 어떻게 우리한테 좀 더 영향을 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그런 우려들이 많았는데, 그 자세하게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한번 보시면요, 12월 11일에서 28일까지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작년 12월 11일에서 28일까지를 기관이 무리하게 담은 그 물량이 있었던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리하게는 어떻게 무리하게냐? 배당 수익률을 일단 가져가야 돼요. 일단 모든 펀드 매니저들이나 뭐 금융투자의 프랍데스크나 이런 데서는 일단 수익률을 1, 2% 높이기 위해서는 배당을 받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코스피 쪽이 배당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 있죠. 코스피 쪽에 배당 주는 기업들이 몰려 있고, 코스닥은 대부분 성장주기 때문에 일단 기업이 이익이 나도 그걸 배당하기보다는 일단 재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쪽에서 이제 배당 주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특히 코스피 쪽에서 순매수가 좀 많이 나왔어요. 12월 11일에서 28일까지가. 그때 이제 기관, 특히 금융투자만 따지고 보면 금융투자만 해서 4조 5천억을 순매수했거든요. 이건 이제 매수 차익 거래로 보셔야 되는데, 화면을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자, 여러분들 이걸 좀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작년 12월 11일에서 12월 28일 한 해에 증시 마감하는 폐장일까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융투자가 지금 4조 4,903억을 순매수했잖아요. 그렇죠? 이 기간 동안에. 외국인은 2조 8천억을 순매수했고, 금융투자는 4조 4,900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선물을 33,000개를 매도했어요. 선물에서는. 그리고 반면에 외국인은 주식도 사고 선물도 45,000개를 순매수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금융투자는 주식 사고 선물 매도하고, 그게 뭐냐면 이게 매수 차익 거래입니다. 매수 차익 거래를 한 거고, 매수 차익 거래 하면서 추가적으로 주식을 더 산 거고요. 그다음 외국인은 선물이 45,000개나 샀는데 주식은 2조 8천밖에 안 샀다. 그러면 매도 차익 거래 플러스, 매도 차익 거래는 주식을 매도하고 선물을 매수한 거거든요. 거기 플러스 주식을 또 샀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따지면은 현재 이 양쪽의 거래가 이제 주로 활발하게 연말에 일어났고, 그럼 이제 금융투자가 이때 순매수한 거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연말이 딱 지나면, 배당 기산일이 딱 지나면 배당을 일단 받잖아요. 그럼 일단 매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무리하게 사놨던 거를 다시 팔아야 되겠죠. 배당을 일단 받아놨으니까. 배당 받는 게 확정되려면 배당을 실제로 현금으로 받을 때까지 주식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배당 기산일 딱 하루만 들고 있으면은 추후에 나오는 배당은 그 배당 기산일 기준으로 배당을 주기 때문에 그냥 배당 기산일 하루만 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융투자 같은 경우가 이제 새해에 들어서 1월 3일부터 엄청나게 매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매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11일까지 딱 보시면 금융투자가 2조 3천억을 매도해요. 2조 3천억을 매도했는데, 은행이 2조 7천억을 매도했는데요. 그쵸? 은행이 2조 7천억을 매도했죠. 근데 이거를 뭐 하나를 빼야 돼요. 어떤 걸 빼야 되냐면,
이걸 10일 날로 딱 돌려보면 은행은 거의 매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1월 11일 날 무려 2조 6천억을 매도한 거예요, 은행이. 딱 하루에. 이게 뭐겠습니까? 어제 뉴스 안 보셨어요? 1월 11일 날? 1월 11일 날 뉴스 뭐 있었어요? 전 리움 관장이 홍라희 여사, 그 다음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그 다음에 이서연 재단 이사장 해가지고 이 세 분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도했어요. 삼성전자 주식을 은행 통해서 매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블록딜한 겁니다. 블록딜 상속세 내려고 블록딜한 게 여기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보셔야 돼요. 보시면은 화면 보시면은 은행에서 2조 7천억을 매도했지만 사실상은 100억밖에 안 되고 나머지 2조 6,900억은 뭐냐? 그 삼성전자 지분 판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제외하자. 그건 블록딜이었기 때문에. 그럼 그걸 누가 샀냐면 블록딜로 외국인이 샀거든요. 외국인이 2조 4천 떴는데 이걸 1월 10일로 딱 돌려보면은 사실 1,700억밖에 안 샀어요, 외국인은. 근데 1월 11일 날 하루에만 2조 5천억을 산 거니까 외국인이. 그럼 이제 그거는 블록딜로 삼성전자 지분을 받아간 거죠. 그건 다 제외하자고요. 블록딜로 간 거는. 블록딜로 간 건 어차피 그냥 살 사람 정해졌고 팔 사람 정해져 있었던 거니까. 그럼 나머지를 따지고 보면은 지금 현재 배당수익 2%하고 인도드레싱에서 매년 기관이 이거를 매년 연말에 샀다가 연초에 팔았는데 이게 하필 올해 왜 이렇게 두드러지느냐? 원래 작년을 예로 들면 작년에도 똑같이 기관이 연말에 배당 때문에 샀다가 연초에 팔았어요. 근데 그때 외국인이 왕창 샀죠. 그러니까 기관이 파는 것보다 외국인이 더 샀어요. 그러니까 연초에 지수가 올랐던 거고 올해는 뭡니까? 기관은 똑같이 파는데 외국인이 단지 팔짱 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1,700억 정도밖에 안 샀으니까 팔짱 끼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1월 12일까지 하면 외국인이 또 추가로 매도했기 때문에 외국인은 그냥 거의 보합이에요, 보합. 그냥 관망세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계속 자꾸 밀려 보이는 거다라는 거 여러분 좀 생각하셔야 되고 지금 현재 외국인 기관의 이제 배당 및 인도 드레싱 이 물량이 도대체 얼마가 더 남았느냐가 더 중요한데 1월 옵션 만기일인 1월 11일까지 기관이 매도한 게 3조 원 정도 출회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3조 원 정도 빠졌으니까 저 은행 3조 원 뜬 거는 이거 삼성전자 블록딜이라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랬어요. 제가 지금 전체 기간은 한 3조 원 정도가 금융투자에서 출회된 걸로 보이는데 남은 게 한 1조 5천억이잖아요. 근데 그중에 원래 매수해야 되는 거 5천억 제외하면 지금 남은 물량은 1조 원이다. 1조 원 정도고 1조 원이 실제로 그럼 바로 나오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 1조 원은 선물옵션 동시만기일까지 여유가 있는 자금인 거예요. 그래서 1조 원은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 3월 두 번째 목요일이잖아요. 아직 시간 많이 남았고 그러면 이제 기관에서 금융투자는 매도가 잦아들 것이다라는 결론을 제가 어제도 얘기하고 그제도 얘기하고 며칠 전에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1월 11일 옵션 만기일이 지나고 나서 1월 12일 날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융투자가 하루가 멀다 하고 1,000억 넘게 맨날 매도했다가 오늘 지금 534억밖에 매도 안 했어요. 1월 12일 날은. 그러니까 실제 11일 옵션 만기일까지는 일대락 된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천천히 팔 물량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금융투자의 엄청난 매도세는 이미 끝났다, 이제. 그 금융투자 조만간 순매수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근데 오늘 이제 1월 12일 금요일 날 증시에서 지수가 밀렸던 이유는 연기금이 좀 많이 팔고 있다는 거. 요거 하나가 좀 새롭게 떠오른 거고. 그리고 그 위에 금융투자가 코스닥에서 많이 매도하고 있다. 이거는 연말에 배당을 위해서 매수한 물량은 아닙니다. 신규 매도죠. 신규 매도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해서 좀 시장이 조금 안 좋아졌다라는 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 1월 12일 날은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을 동시에 순매도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지수가 좀 밀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구조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밀리느냐 뭐 그런 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자 보세요. 자 현재 지수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 보시면은 1, 2, 3, 4, 5, 6, 7, 8일 연속 떨어졌어요 지금. 8일 연속 떨어졌으면 올 때 됐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지수를 비관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동안 이렇게 밀린 건 대부분이 금융투자에 어쩔 수 없는 수급 때문에 밀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반발 작용으로 다시 돌려 세우면은 전 다시 2,600포인트는 회복한다고 보고 있어요. 보고 있고 그다음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코스닥은 이제 신규 매도가 좀 많은데 그래도 코스닥은 20일 이동평균선 아직 안 깨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수가 더 갈 가능성은 높다. 그리고 해외 증시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외 증시 보면 뭐 일본 니케이는 뭐 그냥 날아다니고 있어요. 예.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뭐라도 일본한테 단 하나로 지면 안 되는데 이거 지수가 일본 지수가 우리나라보다 더 좋으니까 기분이 많이 나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좀 현 정부도 올해 4월 총선 때 뭔가 좋은 결과를 원하면 지수가 이렇게 꼬꾸라지게 냅두지 않겠죠, 절대로. 그렇죠? 예,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전 세계에서 글로벌 증시에서요. 제가 이걸 월봉이거든요. 이게 월봉으로 제가 해놨는데 자, 전 세계 글로벌 증시에서 나스닥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고점 근처. 그렇죠? S&P 500도 전고점 근처. 전고점 거의 뚫었죠. 그리고 대만 가권 지수 전고점 근처죠. 그렇죠? 대만 가권 지수도. 그다음에 유로스톡스 50 전고점 근처는 뭡니까? 전고점 돌파해 버렸어요. 아예. 신고가입니다. 신고가고. 자, 독일, 프랑스 다 마찬가지인데 어디만 지금 문제다?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문제다. 이 방송을 보셨을 때쯤이면 이미 결과가 나왔을 텐데 대만 총통선거가 엄청나게 중요한 분수령이 됐었고 그 결과가 아마 여러분 내일부터 여러분이 이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셨을 때 시점으로 봤을 때는 내일부터 증시에 휘몰아칠 거다. 이걸 좀 여러분들 좀 생각하시고 오늘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면 제가 대만 총통선거에 관련된 관련주들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 전망을 좀 자세히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노란톡방에 올라온 질문들과 한 주간 동향 살펴봐야겠죠. 참고로 저희 방송은요,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실시간이 아니라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노란톡방에 올라온 주요 내용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전문가님 좀 어떤 반응이실까요? 네, 일단 뭐 저희는 열심히 수익 실현했고요. 네, 여러분 그 비트코인 제가 ETF 그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잖아요. 현물 ETF 승인 날 거라고 제가 승인 날 거라고 얘기 드렸는데 저희는 그래서 이제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를 이제 공략을 했습니다. 공략을 했는데 공략을 이제 밑에서 전날 이제 10일 날 9일 날 이제 10일 날 정확히 이제 10일 날 바닥을 잡고 10일 날 미 증시가 이제 10일 날 미 증시가 열리고 나서 10일 날 미 증시가 마감하면 우리나라는 11일이거든요. 그래서 11일 날 이제 급등 나왔는데 그냥 가볍게 상한가 먹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갤럭시아 머니트리를 이날 또 공략을 했어요. 이제 머니트리를 공략했는데 갤럭시아 머니트리 좀 밀렸습니다. 밀렸는데 바닥에서 추가 매수 어차피 밀릴 거 알고 분할 매수한 상태인데요. 이것도 다시 돌려 세울 거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단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부분이 별로 우리나라는 거래 못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그냥 그 제가 봤을 때는 뭐 모르는 사람들이 한 얘기고요. 예, 여러분 우리나라 증권사로 거래 안 해도 다른 나라 증권사로 거래 다 돼요. 예, 거래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벌써 지금 그런 거 다 이미 우회로 다 나왔기 때문에 이 거래 막는 거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이 나라에 좀 문제다 이거. 예, 거래를 막는 거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생각해 보시면 이거 반등으로 돌릴 수 있다 충분히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이번 주에 우리가 특별히 좀 종목에 이제 공을 들였던 게 엠로인데. 엠노를 저희가 추가 매수까지 비중을 또 늘렸어요. 또 늘려가지고 77,000원이 다시 한번 왔거든요. 오늘 또 77,000원 또 갔는데 77,200원까지 갔죠. 또 엠노가 77,000원 다시 갔을 때 우리가 또 다시 또 수익 실현했습니다. 밑에서 사서 위에서 팔고 지금 이런 걸 계속 하고 있고 수익률은 원래 저희 엠노는 여기서 매수했어요. 저희 여기서 5만 원대에서 매수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익 실현 좀 2번이나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지금 잔량 남아서 이제 더 끌고 갈 건데 이번 주에 가장 하이라이트였던 건 뭐냐면 엔비디아가 주가가 폭등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가 AI 관련주인데 AI 관련하면은 엔비디아의 AI는 사실 AI 반도체인데 하드웨어거든요. 네. 하드웨어는 그렇게 따지면은
이스페타시스 한미반도체인데 이스페타시스를 한번 보시면은 이스페타시스는 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로 뭐 힘은 못 쓰고 있어요. 예, 보시면은 자 지금 오늘 또 밀렸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요 하드웨어 관련주들이 안 가고 지금 현재 오히려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더 가고 있다. 엠노가 대표적이고요. AI 관련주들이 현재 지금 돌아 나오고 있다라는 거. AI 관련주들,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그래서 이쪽을 좀 포커싱을 하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면서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또 이 위에 또 MBT라는 종목을 우리가 또 공략을 했습니다. 공략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웹툰 플랫폼 및 그 다음에 이제 각종 플랫폼들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는 그런 MBT IP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는 IP를 대상으로 하는 플랫폼들에서 B2B 거래를 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MBT로도 우리가 또 이날 급등한 날 수익 실현 완료했고요. 이번 주에 그래서 저희는 수익을 더 많이 냈어요. 훨씬. 네. 그리고 저희 보유 종목들이 대부분이 또 수렴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그 클래시스 슈링크가 유명하다면 파마리서치엔 리주랑 콘지랑이 유명하다. 근데 둘 다 피부 미용 관련주인데 왜 클래시스가 파마리서치보다 2배냐? 매출액도 비슷하고 영업이익도 비슷한데 그래서 파마리서치가 당연히 안 올라온 건 말이 안 된다라고 계속 제가 엄청나게 노래 불렀는데 결국 이번 주에 올라왔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이번 주에 결국 올라와서 현재 지금 골든크로스 121일 이동평균선 골든크로스 직전인데 이미 여기서 저희는 절반 수익 실현한 상태고 나머지 이제 추가적으로 더 뻗어나가면 저희는 또 수익권에서 크게 수익을 거두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 보유 종목들은 흐름이 좀 괜찮았고요. 이번 주 지수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타격이 없다. 오히려 지금 수익만 더 쌓여가고 있다.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수익률 이제 가지신 우리 본부장님 정말 대단하신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꾸준히 TV 방송에서 공개된 종목 이외에도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저희가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별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또 언제 매수를 해야 하는지, 언제 또 매도를 해야 하는지 이 정확한 타점까지 저희가 세세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저희 꼭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 텐데요. 바로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꺼내셔서 기본 카메라 실행하시고 이 QR코드에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두 번째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문자 참여 방법인데요. 샵 3989로 주잘백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링크 보내드립니다. 그곳에 오셔서 저희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음 질문 드려볼 텐데요.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보실 때쯤이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바로 13일 대만의 총통선거가 있죠. 대만의 총통선거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대만에 있는 글로벌 1위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인 TSMC가 있기 때문인데요. 대만의 총통선거에 대해 지난주에 올해 증시 이제 빅 이벤트를 연재 기획하신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도 한번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만 총통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친미 민진당이 이기느냐 아니면 친중 국민당이 이기느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나리오 대응법일 것 같은데요. 어떤 대응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이 방송을 보실 때쯤이면 이제 좀 결과는 나왔을 텐데 다시 한번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이거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제가 좀 지난주에 좀 심각하게 얘기 안 하니까 이게 엄청 뭐 중요한 게 아닌구나 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한데 요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자, 제가 이제 올해 연말 빅 이벤트, 2024년 빅 이벤트들만 따로 해가지고 특별 연재한다고 했는데 요거 끝나면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지금 4월 국내 총선 관련한 또 그 얘기를 또 이제 다음에 드릴 건데 이번 주까지는 이제 대만 총통선거 이슈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가요,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지금 약 70억 명 되거든요. 40억 명이 선거를 해요. 40억 명이 선거를 합니다. 우리나라 포함해서. 대표적으로 인도도 있고요. 인도도 모디 총리가 과연 연임하느냐. 인도도 있고 지금 다양한 뭐 전 세계 인구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선거에 지금 휩쓸려 있는 그런 상황이라 엄청나게 중요한 해예요. 올해가. 자, 그중에 이제 가장 중요하다. 올해 제가 봤을 때 올해 정치적 이벤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 대만 총통선거랑 미국
대선인데 네. 미 대선이 이제 연말에 있으니까 좀 곧 나중에 소개한다고 하더라도 자, 대만 총통선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13일 날 16대 대만 총통선거가 벌어집니다. 대만의 정치 성향을 좀 잠깐 볼게요. 대만도 뭐 이렇게 국민이 다 합심하면 좋은데 어느 나라는 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자, 대만의 2030 젊은 세대들하고 대만 원주민들이 주로 친미, 친한이면 여기서 우리나라 얘기예요. 네. 우리나라에 되게 좋은 감정 갖고 있고 반중, 중국에서 아주 안 좋은 감정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진당을 지지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친미, 친한 반중 성향의 민진당이에요. 예. 그리고 4050 세대, 네. 대만에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4050 세대들은 중국 본토인 그 반미의 친중, 반한으로 국민당을 지지합니다. 자, 원래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그 4050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옛날에 우리나라 엄청 좋아했어요. 왜 싫어하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수교를 하고 대만하고 단교했거든요. 그때 대만의 지금 4050 세대들이 길바닥에 울고 불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한국이 우리 배신했다고. 근데 그때 이후로 감정이 정말 안 좋아져서. 네. 근데 이 대만이 이제 친미 성향이 계속 증가를 했어요, 최근에는. 근데 친미 성향의 민진당이 지금 현재 총리가 누구냐면 총통이 누구냐면 차잉원이라는 여자분이신데 이분이 삽질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삽질을 진짜 와,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삽질을 계속 연타석으로 하시는 바람에 네.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 얘기하면 또 길어지는데 네. 정말 여러분 이거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저럴 정도로.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대만 16대 총통 선거 주요 후보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라이칭더가 민진당입니다. 여기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지금 1위고요. 허유이 후보가 이제 2위고 커언저 후보가 3위인데 원래 허유이 후보하고 커언저하고 둘이서 단일화하려고 했는데 단일화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 라이칭더 후보한테 훨씬 더 좋았겠죠 민진당한테. 네. 그래서 민진당이 거의 이기는 분위기로 갔단 말이에요. 거의 이기는 분위기로 가고 막 이기는 걸로 거의 이제 가는 찰나에 이 국민당이 하나 딱 던집니다. 부동산 정책을 하나 던지는데 이게 40살 이전에 사람들은 누구나 첫 자기 주택을 마련할 때 네. 대출을 6억에서 7억을 그냥 해줘요. 와. 저금리에. 이걸로 지금 2030이 원래 2030이 네. 민진당인데 네. 이 정책을 딱 나오는 순간 국민당 쪽으로 우르르 지금 쏠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지금 박빙이에요. 오차범위 2% 이내거든요. 지금 지지율 2% 내로 지금 좁혀져 있는 상태니까. 네. 지금 이렇게 되면은 누가 이길지 몰라요. 이제는. 도대체 누가 이길지 모르는 상태가 됐는데. 자, 4050 세대가 위주로 지지하는 국민당은 대한민국을 싫어하고 일본 되게 좋아해요. 네. 우리나라가 대만하고 단교하고 중국 수교 이게 고차가 되는 거고요. 네. 야당인 국민당이 지지율 하락과 단일화 실패 이후 정책으로 승부를 했는데 이게 먹혔어요. 네. 생애 첫 주택 구매하는 40세 이하 청년에 대해서 6억 원의 대출 지원 정책을 발표한 후에 2030 세대가 빠르게 국민당 쪽으로 집중되면서 지금 초합빙 상태인데. 네. 근데 이 대만의 국민당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 게 뭐냐면 원래 대만의 국민당이요. 원래 중국의 국민당이에요. 중국의 국민당이 국공내전 때, 그러니까 국공내전이 뭐냐면 국민당하고 공산당하고 내전이 있었거든요, 중국에서. 네. 근데 그 국공내전 때 처음에 이게 보시면 파란색이 국민당입니다. 이렇게 국민당이 유리했어요. 이게 장제스죠, 이분이. 장제스 그 다음에 모태똥이죠, 중국 공산당 모태똥, 중국 국민당 장제스. 근데 이 장제스 파란색이죠. 네. 이 장제스가 처음에 이렇게 거의 다 이겼어요. 오. 거의 다 중국 통일할 뻔했는데, 네. 예, 결국은 그 민심을 위반하고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돼요 나중에. 네. 온통 중국이 빨간색으로 물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국민당 세력들이 결국 대만으로 넘어가요. 네. 이 장제스가 대만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서 국민당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중국 공산당하고 싸우다가 자기들이 패해가지고 국민당으로 대만으로 넘어갔으면 중국을 싫어야 되잖아요. 네. 중국을 또 좋아해요. 또. 아니 공산당하고 지들이 싸웠으면 장제스가
공산당을 그렇게 싫어했는데 네. 장제스의 그 유지를 받들지 못할 망정 중국을 사랑해요. 네.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가 통일하자고 하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민당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국민당이 아니다. 그러니까 국공내전 때 생각하는 그 국민당이 아닌 친중 국민당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자 시나리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 전략. 자 첫 번째, 민진당이 만약 이긴다. 기본적으로 친미 세력이 정권을 계속 유지하죠. 근데 이게 저는 오히려 더 안 좋다고 봅니다. 왜냐? 네. 자 중국의 시진핑이요. 딱 집권하고 나서 지금까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오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딱 주석 자리 잡은 뒤로 네. 중국 경제는 계속 내려가고만 있어요. 이게 업적이란 게 없는 거죠. 네. 중국 시진핑이 업적한 게 뭐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시진핑은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자기 초상화가 천안문 광장에 걸려있기를 원해요. 네. 예. 그럼 자기가 무슨 업적을 세워야 돼요? 중국을 내가 통일했다. 네. 지금 마카오랑 홍콩을 딱 잡아놨으니까 자기가 모든 걸 다 했다. 통일을 다 했다라는 이 욕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걸 욕심을 어디서 우리가 확인하냐면 네. 바이든 대통령하고 이번에 그 정상회담 할 때 바이든 대통령 처음 던진 얘기가 그거예요. 대만하고 통일하겠다고. 그 지금 여러분은 지금 이게 중국이 제스처만 그렇게 한다? 절대 아닙니다. 중국 지금 2026년 이내로 대만 침공해서 통일시키려고 계속 그 과정을 밟고 있어요. 지금 계속. 지금 현재 중국의 첨단 무기 생산량 보유가 2024년부터 추월했어요. 미국을 지금. 물론 무기의 질은 당연히 미국이 훨씬 좋죠. 네. 좋은데 물량으로 승부한다니까요. 이거 여기 지금. 자, 미국이 한 해에 만드는 전투함, 순양함, 구축함이 많아봐야 5척이에요. 중국 30척씩 만들어요 지금. 오죽하면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 와가지고 미국이 조선 산업이 발달하지 못했거든요. 네. 미국이 만들 수 있는 그 전투함이 한계가 있어요. 네. 왜냐? 대수가 한계가 있어요. 대수가 많이 못 만들어요. 네. 기술은 좋은데 왜 많이 못 만드냐? 조선 산업이 거의 망했으니까 미국은. 그럼 조선 산업이 제일 잘 돌아간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하고 중국인데 미국이 오죽하면 우리나라 와가지고 전투함 만들어 달라고 지금 하나오션하고 HD 현대중공업에 진짜 갔다니까요, 여러분. 가서 지금 설계도랑 지금 요거 협의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 왜냐하면 이대로 가면 중국에 물량으로 지니까. 네. 자, 근데 과연 만약에 중국이 대만 침공할 때 과연 중국 혼자 그냥 대만 침공하고 끝날까요? 절대 안 그럽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이 대만 침공하는 순간 미국은 자동 개입이에요. 미국은 자동 개입이고 미국은 미 항모전단이 무조건 개입하게 돼 있어요. 네. 그 미국이 갈 때 혼자 가냐? 아니죠. 우리나라하고 일본 끌고 갈 거란 말이에요. 야, 너네도 같이 싸워야지. 뭐해? 따라와. 근데 중국이 그걸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 작전 계획이 다 있어요. 이미. 제가 실제 중국의 현재 작전 계획을 여러분들 공개를 해드리는데, 자 보시면은, 자 중국의 서부 정부하고 남부 정부는 대만 미 항모전단을 상대합니다. 자 보시면 얘가 중국의 서부 정부, 동부 정부죠. 동부 정부하고 남부 정부는 지금 오탑니다. 동부 정부하고 남부 정부는 대만을 상대해요. 그 중부 정부가 지원을 하고, 이렇게 세 정부가 대만을 상대할 겁니다. 그 미 항모전단하고 대만하고 싸우는 거죠. 그럼 중국의 북부 정부하고 북한은 중국의 그 대만 통일 시나리오상 동부 정부, 남부 정부, 중부 정부가 대만을 집중한 사이에 중국의 북부 정부는 북한군과 함께 남침하게 돼 있어요. 진짜 남침하게 돼 있다니까. 시나리오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중국이 대만 쳐들어올 때 북한이 남침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중국 북부 정부의 중국 북부 정부 육군하고 같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러시아 극동함대가 일본 해자대를 상대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동시에 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이게 불과 앞으로 1, 2년 내에 벌어질 일들이에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계셔야 돼요. 자, 여러분, 대만 해협 봉쇄되잖아요. 자, 우리가 전쟁에 휩쓸려 가지 않는다 치더라도 우리는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왜냐? 보세요. 얘 대만이거든요, 얘가. 우리나라의 모든 수출 물량이 다 일로 와요.
일로 지나간단 말이에요, 다. 일로 지나가는데 전쟁 터지는 순간 이게 봉쇄됩니다. 봉쇄되면 우리나라 여기 통해서 여러분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 석유를 받아가지고 여길 지나서 온단 말이에요, 다. 모두 유럽 수출품 다 여기 지나서 와요. 여기 막히면 끝나는 거 우리나라 바로.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국이 대만을 쳐들어갔을 때 우리나라가 참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순간 우리나라는 자동 참전이라고요, 우리나라도. 네. 그걸 중국이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 북부정부 지상군하고 북한군하고 동시에 우리나라를 동시에 칠 거야 아마. 네. 그냥 우리 전쟁이 코앞이에요, 여러분 지금. 진짜 전쟁이 코앞이라니까요. 근데 지금 한가한 소리를 지금 하고 계시지 마세요. 다들 좀 한가한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민진당이 집권하는 순간 전쟁이에요, 거의 이거는. 네. 그리고 이미 시진핑이 이미 바이든한테 이미 정상회담 할 때 이미 던졌어요, 이미 다. 작년 2023년 작년에 말에 그 정상회담 할 때 네. 그 아시아 태평양 회의할 때 전체 모여가 에이펙 회의할 때 네. 그때 정상회담 했거든요. 그때 처음 던진 얘기가 시진핑이 우리 무조건 대만 통일할 거라고 했어요. 이거는 미국한테 선전포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일본 해자대도 러시아 극동함대면요, 여러분. 러시아 흑해함대하고 러시아 극동함대가 제일 센데 러시아 극동함대가 미국을 상대하기 때문에 러시아 해군력 중에 최상이에요, 최상. 최상군이란 말이에요. 그 일본 해자대를 충분히 상대하고도 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민진당이 만약에 이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때부터 전쟁 준비하는 겁니다. 해야 돼요. 그리고 시나리오 2번이 이게 이제 여러분 이게 저는 그래서 국민당이 이기길 바라는데 네. 자 국민당이 친중 아닌가요? 친중이 이기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들어보세요, 끝까지. 한번 끝까지 보세요, 끝까지. 자, 친중 정부가 들어서잖아요. 그럼 미국이 중국 첨단 산업 봉쇄가 무용지물이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중국이 첨단 산업이 계속 발전하니까 첨단 산업 발전을 막으려면 중국에서 반도체를 쓸 때 시스템 반도체 TSMC가 만든 최상급 시스템 반도체를 중국에 납품 못하게 막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중국이 지금 자기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만들었고 막 돈 낭비해가면서 막 겨우겨우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근데 이게 봉쇄가 풀려버려요, 자동적으로. 왜냐하면 국민당이 대만을 잡으면 TSMC는 국민당 말 들어야 되니까. 네. 그럼 국민당이 그러겠죠. 야, 너네 수출해, 중국에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려고 했던 게 다 무용지물이 되면서 결국 대만 정부가 TSMC를 압박해서 중국에 첨단 반도체를 수출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미국의 경우는요.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지금 미국이 그래서 대만을 TSMC로 자기 나라로 옮기려고 막 하고 있거든요. 근데 TSMC 저희 CEO가 별로 안 가고 싶어요. 미국으로 아니 미국은 지금 대만의 TSMC를 미국으로 그대로 옮겨오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하고 미국에 지금 흩어져 있는데 지금 네. 공장 만들고 있어요, 만들기는. 근데 그거 만들어서 어느 세월에 해봐야 TSMC 전 생산량이 30%도 안 돼요, 그거. 네. 그러니까 결국은 TSMC 버려야 돼요, 미국. 그럼 미국의 경우 TSMC 생산량을 미국 옮겨야 되는데 대만 집권 국민당이 또 이걸 찬성하겠냐고요. 당연히 반대하죠. 아직 공장이 다 지어진 것도 아닌데. 자, 그러면 결국 시스템 반도체 1위인 TSMC는 결국 버려야 되는 겁니다, 미국이. 그럼 누구를 택해요? 1위가 아닌 2위를 택해야 되겠죠. 2위가 어디냐? 삼성전자입니다. 네. 글로벌 시스템 반도체, 로직 반도체 50% 점유율을 갖고 있는 게 TSMC고 네. 삼성전자가 12%인데 그럼 삼성전자 밀어야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여러분 국민당이 승리하는 순간 신중 국민당이 승리하는 순간 여러분 삼성전자 시스템 로직 반도체 관련주 다 급등입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민진당 승리 시에는 만약에 민진당이 승리한다, 그럼 우리는 종목 뭐 봐야 돼요? 일단 해운주.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전쟁 터져야지 모르겠죠. 그리고 한국석유 유가 관련주
그 다음에 방위산업 관련주를 여러분 방위산업 지금부터라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민주당이 이기면 우리나라도 바보가 아니니까 다 알거든요. 전쟁 난다는 거 이제. 그럼 이제 전쟁 준비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방위산업 관련주 쪽에 수주가 엄청나겠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가려져 있는 이 종목들 땡땡땡땡 네 글자. 그다음에 땡땡땡땡땡땡 6글자. 요 두 종목이 힘든 종목인데 요건 노란통메시 오픈채팅방 들어오시면 알려드릴 거고 이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 요거를 저희가 주 공략 포인트 종목이에요. 이게. 네. 요거 반드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계속 오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다음에 국민당이 승리한다. 그럼 이제 전쟁은 날 가능성이 없어요. 네. 예, 중국은 소기의 목적을 이뤘기 때문에 서들어갈 이유가 없거든요. 네. 그럼 시스템 반도체, 로직 반도체 관련주들인 하나마이크론 여러분 현재 노란토미시 오픈채팅방에서 현재 공략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하나마이크론 이미 우리는 이거 생각하고 이거 한 거예요. 네. 일단 종목이 하나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요 종목까지 해가지고 제가 노란토미시 오픈채팅방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망 총통 선거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바로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가 연초에 힘을 내는가 싶었지만요, 큰 이슈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테슬라 4분기 실적도 앞두고 있는데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최근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태에서 관련 섹터나 자동차 부품 쪽으로 우리가 눈길을 돌릴 만한 분야가 있을까요? 네, 그 이차전지 제가 이차전지 눈을 얘기하는데 제가 여러분 진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저는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계속 믿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도대체가 너튜브나 보면서 여러분 네. 너튜브에서 나와가지고 떠드는 사람들 중에 뭐 제대로 된 사람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너튜브에서 특히 주식 가지고 떠드는 사람도 치고 전 제대로 이렇게 좀 아는 사람 좀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네. 거의 뭐 그냥 뭐 거의 그냥 거의 사자예요. 거의 다 사자. 예. 지금 보세요. 2차 전지 뭐 50배 폭등할 종목. 50배는커녕 지금 더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2차 전지 하지 말라고 제가 7월 26일 날 이날 있죠. 네. 아니 날짜도 기억해 제가 이날. 날짜도 기억합니다. 7월 26일 날 제가 이날 방송에 와서 네. 2주에 대해 제가 방송하면서 제가 그날 있었던 에피소드 제가 여러분들 설명드리면서 2차 전지 끝났다. 네. 하지 마라 이제. 얘기 드리고 나서 그 뒤에 주가가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 거의 지금 바닥을 파고 있어요. 거의 지금. 가고 있는 게 없어요. LNF 뭐 테슬라 때문에 좀 오르나 싶더니 또 다시 꼬꾸라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2차 전지는 제가 봤을 때 2차 전지는 그 큰 악재가 있습니다. 큰 네. 악재.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순간 2차 전지는 거의 재앙이에요. 재앙.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지지율 1위잖아요. 여러분. 트럼프가 뭐 대통령 선거 못 나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뭐 그건 가봐야 아는 거고 지금 지지율 1위잖아요. 2차 전지를 지금 왜 하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신 이제 자동차 쪽을 좀 보는 건 어떠냐 하는데 자동차도 지금 현대차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를 보면요. 이게 지금 가려고 하는 건지 말라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쵸? 아니 지금 주가 가다 말다예요. 지금 보면은 현대차 이거 현대차는 아니 현대차 주가를 볼게요. 자 현대차 보시면 주가 가다 말다거든요. 이거 지금 올라왔더니 또 꼬꾸라졌고 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피크아웃 우려가 있어요. 지금이 가장 좋은 거 아니냐. 앞으로 안 좋아질 일이 더 많지 않냐. 이런 지금 의견이 많거든요. 현대차 마찬가지고 기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셔야 될 거는 자동차 관련주 쪽에서는 자동차 관련주 쪽에서 자동차 부품주까지도 사실 지금 좋지 않습니다. 네. 화신도 마찬가지고. 화신 보시면은 화신도 결국 다시 깔아앉았어요. 그러면 이제 자동차 부품주 다 한번 뭘 봐야 되느냐 자동차 쪽은 전 자율주행밖에 볼 게 없다. 네. 자율주행밖에 볼 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 기술은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오늘 이제 이번 주 정책 발표한 것 중에 우주항공 정책 하나 나왔었고, 네. 그다음 이재용 회장이 6G 관련한 기술을 점검하기 위해서 6G 관련 기술 점검을 했었고, 그럼 네. 6G와 우주항공이 연결되는 건 뭡니까, 여러분? 바로 UAM, 도시환공교통
플러스 저궤도 위성통신 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도심 항공교통 하려면 또 자율주행 필수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자율주행 쪽으로 여러분 포커스 맞추시는 게 좋은데 자율주행 쪽에서 여러분 좀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일단 현대 오토에버가 있습니다. 현대 오토에버가 일단 현대차의 자율주행 핵심이기 때문에 네. 일단 현대 오토에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하드웨어 쪽이 있습니다. 하드웨어 쪽. 그러니까 자율주행 하려면 이렇게 눈으로 뭘 봐야 되거든요. 네. 아니 뭐 컴퓨터가 뭐 봐야지 뭐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뭘로 봅니까? 카메라로 봐요. 네. 카메라로 보거든요. 카메라로 보면 그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을 보시는 게 맞죠. 그래서 저는 이 MC넥스 같은 경우나 이런 전장부품 관련주들이 지금 현재 주가는 안 좋은데 지금 당장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돌아 나올 때 돌아 나오고 골드크로스 다시 돌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요 전장부품 관련주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또 관심 가져야 될 거는 자율주행과 그 다음에 온디바이스 AI. 왜냐하면 차량용 반도체 쪽을 좀 집중하셔야 되는데 차량용 반도체 쪽은 좀 텔레칩스를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텔레칩스가 뭐 사실 최근에 주가 흐름이 뭐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은데 이 부분은 여러분 텔레칩스는 이제 여기서 한번 깔아앉고 나서 22이동평균선 잠깐 깨고 있잖아요. 그럼 62이동평균선에 지지를 받을 거예요. 지지 한 27,500원쯤에 지지 받을 건데 이때 다시 재도전하는 전략으로 저희 이미 텔레칩스 저희가 수익 냈거든요. 이미 수익 다 내고 나온 상태인데 다시 돌아 나올 때 다시 재도전하는 전략으로 보시면 텔레칩스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결론적으로는 2차전지가 되려면은 수요 사이클이 좀 나아야 돼요. 일단 보통 그 차를 사면요. 보통 한 5년 타거든요. 5년에서 약 한 최대 많이 타면 6, 7년 타요. 그러면 전기차 산 사람이 일단 5년 탈 거 아닙니까? 근데 전기차가 언제 많이 팔렸어요? 2020년에 많이 팔렸어요. 네. 이제 3년 됐어요. 네. 그 지금 다시 사겠냐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진짜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내가 전기차 산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또 사요 전기차를? 아니 지금 살 사람이 다 샀는데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는 지금 당연히 지금 안 된다. 그럼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도 아예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전처럼 성장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테슬라 실적 물론 나올 겁니다. 물론 근데 중국 인도랑 보면 알잖아요. 테슬라 실적 어느 정도 나올지 그냥 뻔해요. 그래서 테슬라 실적에 너무 기대하지 말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 2차전지를 제외하고 자동차 쪽은 당분간 보지 말고 주로 자율주행 쪽 이쪽을 좀 많이 보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 증시 일정으로 모은 유망 종목입니다. 미증시나 이제 우리나라 증시 이제 4분기 실적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밖에 주요 증시 일정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증시 일정 보시면은 중요한 일정이 하나 있죠. 자, 첫 번째, 자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딱 하나예요. 이번 주에는 여러분 그 지표 일정에서 딱 중요한 거 별로 없어요. 지표 일정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 산업 생산이 있거든요. 있기는. 근데 중국 산업 생산이 어차피 안 좋을 거예요. 별로 크게 관심 없어요. 크게 관심 없고 우리나라는 중국이랑 최대한 멀어져야 되니까. 미국도 12월 산업 생산 나오는데 이 부분보다는 미국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수요일 날 발표할 미 연준의 베이지북 경기 동향 보고서 이게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미 연방정부 임시 예산안 1차 기한이에요. 자, 이거 또 넘기잖아요. 이거 지금 미 연방정부 임시 예산안을 지금 현재 편성해 놓고 있는데 예산이 지금 예산 한계가 여긴데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 이게 미 의회가 합의해가지고 예산을 더 높여놔야 되는데 예산을 못 높이고 계속 지금 임시 예산으로만 쓰고 있어요. 미 의회가 합의가 안 되고 있어서 서로 지금 싸우고 있어가지고 그럼 이제 1차 기한도 넘기면 또 이제 그때부터 뭔 얘기 나오냐면 또 미국 셧다운 되네 뭐 미국이 뭐 마비가 되네 예산이 없는데 미 정부 공무원들을 계속 돌릴 수 없잖아요. 그럼 미국 정부가 마비가 돼요. 근데 이게 과연 현실화 되는지 요게 이번 주 금요일에 좀 달려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이번 주 돌아온 주에 여러분들 미국 금융주도 실적 발표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미국 금융주 대형사들 실적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미국 금융주 중형주들 위주로 보세요. 이 회사들이 작년 이맘때 분명히 다
금리가 높아가지고 다 은행 파산에 만회했던 회사들이니까 걔네들을 좀 확인해 보면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다음 주 증시 일정 여기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익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 텐데요. 먼저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꺼내셔서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이 QR코드에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로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문자 참여 방법인데요. 샵 3989로 주잘백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곳에 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잘백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요, 추다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점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